3.3% 원천징수가 더 유리한지, 세금계산서 발급하시는 게 더 유리한지, 여러분들은 어떤 선택을 하고 싶으시죠? 안녕하세요. 양소희 세무사입니다. 이번 시간은 프리랜서 부가가치세 관련해서 같이 얘기 나눠보도록 할 건데요. 프리랜서 분들이 많이 고민하시는 것 중에 하나가 3.3% 원천징수가 더 유리한지 아니면 세금계산서 발급하시는 게 더 유리한지 많이 고민을 하시고 계신데요. 어떤 방법이 더 유리한지에 대해서 얘기 나눠볼 거고요. 그리고 세금계산서를 내가 직접 작성을 해봐야 되는데 이 부분도 굉장히 막막하시죠? 세금계산서 작성 방법도 같이 보도록 할 거고요. 그리고 간이과세자가 더 유리한지 아니면 일반 과세자가 유리한지에 대해서도 말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먼저 프리랜서 부가가치세 중에서 내가 이 3.3% 또는 세금계산서 둘 중에 유리한 것들 어떤 것들이 있는지 한번 볼 건데요. 내가 1억 원을 클라이언트로부터 받기로 했다라는 상황을 가정했을 때 3.3% 원천징수를 선택했다면 1억 원 중에서 3.3%인 330만 원이 공제가 되죠. 그래서 실질적으로 내가 받는 실수령액은 세금을 제외한 9,670만 원이 되겠습니다. 그죠? 이러한 상황이고요. 그리고 만약에 똑같은 1억 원을 받는다라고 했을 때 세금 계산서로 받겠습니다라고 하면 10%를 별도로 받으셔야 되는 거 잘 알고 계시죠? 그죠? 그래서 1억 원에다가 10%인 1,000만 원을 추가로 받으셔야 돼요. 그죠? 세금 명목으로 추가로 받으셔서 총 1억 1,000만 원을 받으시는데 잘 알고 계시다시피 추가로 받은 이 부가가치세 1,000만 원은요. 내 돈이 아닙니다. 그죠? 내 돈이 아니고 그대로 부가가치세 신고 납부할 때 그대로 납부세액으로 내야 되는 내 부채입니다. 그죠? 부채예요. 자, 그래서 어쨌든 이 부채까지 해서 1억 1,000만 원이 내 통장에 실수령이 되는 것이죠. 그죠? 근데 딱 이러한 상황만 놓고 봤을 때 여러분들은 어떤 선택을 하고 싶으시죠? 당연히 저라도 실수령액이 훨씬 더 많은 1억 1,000만 원 받을 수 있는 그죠? 세금 계산서를 선택하는 게 더 끌린다라고 많이 생각을 하실 것 같은데요. 사실상 내 사업소득으로 집계가 되는 금액은 어떤 방법을 선택하더라도 1억 원이 나의 사업소득으로 세금 계산할 때 반영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내 소득은 실수령액과 관계없이 1억 원이 내 사업소득으로 계산이 돼서 나중에 세금 계산할 때 1억 원이 반영되는 것은 동일하다라는 것이고요. 다만 3.3% 원천징수를 선택했을 때는 내가 당초에 3.3%대인 330만 원은 내 기납부세액, 즉 미리 납부한 세액으로 나중에 세금 실제로 낼 때 차감이 되는 그런 형식이 되겠죠. 그래서 내가 미래 낼 세금을 미리 대략적으로 330만 원을 미리 낸 개념이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세금 계산서 선택했을 때 그 1,000만 원의 부가가치세는 사실상 우리 부가가치세는 별도로 1년에 2번 신고를 하셔야 되는 거 알고 계시죠? 그렇죠? 그래서 이건 당장 내가 내야 되는 세금이라기보다는 1년에 2번, 1월과 7월이죠. 그죠? 1월과 7월에 납부를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사실상 그 신고 납부 기한까지는 내가 운용할 수 있는 실질적으로 그죠? 사업과 관련해서 운용할 수 있는 그 자금으로 쓰일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죠? 그래서 사실상 정리를 해보면 내 소득으로 잡히는 금액은 두 경우 다 1억 원으로 동일하겠지만 원천징수의 경우에는 내가 미래에 낼 세금을 미리 땡겨서 내는 그러한 효과가 있어서 사실상 유동성 관점에서 봤을 때는 좀 불리한 측면이 있을 수가 있겠죠. 그와 반면에 세금 계산서를 선택했을 때는 비록 1,000만 원은 내 세금이 아니지만 내가 내야 되는 부채가 되겠지만 당장 내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자금 운용 측면에서 조금 유리한 방법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되죠. 그죠? 그래서 결과적으로 세금 계산서 선택하시는 것이 자금 활용에는 유리하겠다. 이렇게 정리가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지금 부가가치세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부가가치세가 뭔지 간단하게 좀 큰 그림부터 보도록 할게요. 우리 부가가치세는 여러분들 매일매일 내고 계시는 세금이죠. 그러니까 밥 먹을 때, 커피 먹을 때 항상 우리는 밥값에다가 부가가치세 나도 모르게 내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결과적으로 부가가치세는 소비자가 내는 세금이죠. 그죠? 소비자가 내는 세금이지 사업자는요, 소비자에게 돈을 받아서 그냥 심부름만, 즉 국가에다가 신고 납부해주는 심부름만 해주는 그러한 상황이에요. 그래서 지금 그림을 보시면 이 중간에 사업자가 있죠. 그렇죠? 그래서 내가 예를 들어서 편의점에서 콜라를 사 먹었다. 그러면 콜라 1,100원입니다 라고 했을 때 저는 1,100원을 아무 생각 없이 지불을 하겠지만 실질적으로는 정말 그 물건 가액, 그 콜라의 가액은 1,000원이 되는 것이고 거기에 10% 100원이 부가가치세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저에게 콜라를 판 그 사장님 입장에서 즉 두 번째 사업자라고 생각해 주시면 돼요. 그래서 그 사업자 입장에서는 본인의 매출이 얼마가 될까요? 당연히 콜라 가격인 1,000원이 되는 것이죠. 그렇죠? 그러면 추가로 받은 이 100원에 대해서는 내가 갖고 있다가 그대로 국가에다가 신고 납부해야 되는 납부세액이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이 매출과 관련된 부가가치세액이라고 해서 이 경우에서 100원을 매출세액이라고 합니다. 그렇죠? 매출세액. 그리고 이 사장님은 콜라를 직접 만들진 않으셨겠죠. 도매상에서 사왔을 거예요. 도매상에서 사올 때 770원을 주고 사왔다라고 했을 때 마찬가지로 700원이 콜라의 도매 가격이 되는 것이고 거기에 10% 70원이 세금이 되는 것이겠죠. 그런데 이 사업자, 사장님 입장에서는 조금 억울할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제가 처음에도 말씀드렸다시피 부가가치세는 누가 내는 세금이라고 말씀드렸죠? 소비자가 내는 세금이다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사장님 입장에서는 내가 콜라 마시지 않았는데, 즉 소비하지 않았는데 도매상에서 70원의 부가가치세액을 부담하게 되면 조금 억울할 수 있다. 그래서 이런 방식으로 부가가치세를 계산을 하는데요. 즉 내가 내야 되는 매출세액, 아까 전에 100원이었죠? 거기서 내가 당초에 도매 단계에서 부담한 70원의 매입과 관련한 세금을요, 제외하고 나머지 30원에 대해서만 실질적으로 납부할 수 있도록 이런 식으로 흘러가는 것이 부가가치세의 큰 그림입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부가가치세 납부세액은 내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을 차감한 30원, 요 금액이 납부세액이 결과적으로 되는 것이죠. 그죠? 프리랜서 분들 입장에서도 내가 클라이언트에게 받은 우리 아까 전에 사례와 같은 이 1억 1,000만 원 중에서 1,000만 원은 내 매출세액으로서 납부가 되는 것이고 다만 내가 매입 단계에서 즉 예를 들어서 사업과 관련한 컴퓨터를 구입했다. 그럼 컴퓨터 관련한 매입세액을 부담했을 것이잖아요. 예를 들어서 컴퓨터가 5,000만 원이다. 그러면 500만 원의 부가세액을 부담을 하셨잖아요. 그러면 500만 원에 대한 것은 사업과 관련된 매입세액으로서 차감을 시키고 나는 그 나머지에 대해서만 부가가치세를 납부를 하면 되는 그러한 구조입니다. 그죠? 자, 그래서 결과적으로 부가가치세는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을 차감하는 그런 형태다라고 보시면 되겠는데 자, 다음 페이지 보시면 그러면 이렇게 계산된 부가가치세를 언제 납부해야 되는지 이 납부 시기에 대해서도 좀 많이 헷갈리실 수 있어요. 결과적으로 내가 일반적인 개인 사업자잖아요. 그런 경우에는 1년에 2번 신고 납부를 하면 되는데요. 1년을 반으로 나눕니다. 그래서 상반기와 하반기로 나누고요. 그 상반기 또는 하반기에서 발생한 모든 매출세액과 매입세액을 각각 6개월 단위로 합산을 해서요. 다음 달 25일까지 신고 납부를 해주시면 되죠. 그래서 상반기에 대한 것은 7월 25일, 하반기에 대한 것은 1월 25일 이렇게 신고 납부를 해주시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나중에 얘기할 건데요. 내가 만약에 간이과세자인 경우에는요. 굉장히 간단합니다. 그죠? 간단해요. 그래서 1년에 한 번만 신고 납부를 해주시면 됩니다. 그 이야기는 이따가 더 자세히 해보도록 할 거고요.
클라이언트로부터 세금 계산서로 지급받겠습니다라고 선택을 한 경우에 당연히 세금도 계산하면서 그 신고 납부를 해 주셔야 되겠지만 그 당시에는 또 해야 될 일이 있죠. 바로 세금 계산서를 발급을 하셔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보시는 화면이 바로 세금 계산서 양식입니다. 실제 양식이고요. 자, 굉장히 복잡해 보이는데 이러한 많은 복잡한 서식을 난 정말 정확하게 다 채워야 되는 것이냐? 너무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우리는요, 4가지만 정확하게 입력하면 다른 것들은 안 쓰셔도 되고요, 틀리셔도 됩니다. 그래서 굉장히 필수적으로 내가 정확히 기재해야 되는 사항을 필수적 기재 사항이라고 하고요. 4가지 보이시죠? 첫 번째가요. 공급하는 사업자의 등록번호와 그 명칭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양식에서 보시면 상단에 왼쪽 보시면 그 네모 박스 보이시죠? 이 부분이 바로 1번 란이거든요. 그래서 공급하는 사업자는 당연히 내 입장이 되겠죠? 나의 사업자 등록번호 그리고 내 상호 명칭을 써주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부가가치세 같은 경우에는 프리랜서분들 중에서도 사업자 등록을 하신 분들에 해당 사항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업자 등록번호가 있죠. 그 부분이 바로 이 등록번호란에 써주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명칭, 내 사업과 관련한 명칭을 써주시면 되는 것이죠. 그래서 결과적으로 공급하는 자, 즉 내 입장에서는 2가지 정보가 반드시 들어가야 된다라는 것이고요. 자, 그와 반면에 공급받는 자, 즉 나의 클라이언트 입장이죠. 공급받는 자는 1가지 정보만 들어가도 됩니다. 바로 등록번호죠. 그죠? 그래서 등록번호만 공급받는 자 입장에서는 들어가도 된다. 그죠? 그 다음에 중간 보시면 중간 부분 왼쪽에 날짜를 적는 칸이 있습니다. 이거를 우리 작성 연월일이라고 해요. 4번 동그라미 4번에 나와 있죠. 작성 연월일. 자, 이거는 말 그대로 세금 계산서를 작성하는 날짜를 의미합니다. 즉 언제 거래가 됐느냐 아니면 언제 계약이 됐느냐 언제 돈을 받았느냐는 다른 얘기가 되죠. 즉 나는 세금 계산서 작성한 날짜만 기억하셔서 이 작성 연월일을 적어주시면 되는 거고요. 그리고 가운데 중간에 보시면 당연히 금액 칸이 들어가야 되겠죠. 금액은요, 2가지 금액이 있습니다. 공급 가액과 그리고 세액이죠. 우리 첫 번째 사례에서 1억 1천만 원을 받았잖아요. 이 사례에서 공급 가액은 얼마가 될까요? 1억 원입니다. 즉 세금을 제외한 순수한 금액, 이게 공급 가액이 되는 것이고요. 나머지 1천만 원, 즉 세액을 별도로 기재를 해주시면 되는 것이죠. 그래서 공급 가액, 세액, 이 개념 꼭 기억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이어서 보시면 증빙과 관련된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우리 부가가치세는 어떻게 계산이 된다고 했죠? 매출세액에서 내가 부담한 매입세액을 차감하고 나머지만 내면 된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내 세금을 차감해주는 매입세액은 무조건 인정되지는 않습니다. 즉 증빙이 있어야만 내 매입세액으로 내가 낼 세금을 줄일 수 있다라는 것이죠. 자, 증빙은요, 법에서 인정한 증빙이라는 게 있고요. 4가지만 인정을 받고 있어요. 첫 번째는 세금계산서이고요. 세금계산서 우리 방금 봤죠? 그거를 내가 매입 단계에서 오히려 내가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았을 때 그걸 반드시 보관을 해주셔야 되겠고요. 그리고 2번째, 세금자가 뗀 계산서라고 보이시죠? 그래서 부가가치세가 면세가 되는, 예를 들어서 내가 사업과 관련해서 책을 샀다든지, 그죠? 그런 경우에는 계산서를 받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3번째, 신용카드 매출전표 등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자, 요거는 여러분들 별도로 내가 신경 쓰지 않아도 되는 것이, 세금계산서는 전자로 만약에 받았으면, 내가 종이로 받은 게 아니라면 세금계산서, 전자세금계산서로 받았을 때 다 조회가 됩니다. 그래서 세금계산서도 종이만 내가 챙기시면 되는데, 이 신용카드 매출전표 얘는 내가 신용카드로 사용한 내역이 그 카드사 홈페이지에 가면 다 나오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별도로 챙기시진 않아도 된다. 그렇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현금 영수증이라는 게 있습니다. 자, 이것도 주의해 주셔야 될 게, 우리 부가가치세 관련해서 공제를 받으시려면 현금 영수증 발급해 주세요라고 할 때 사업자 지출 증빙용이라고 따로 말씀을 해주셔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 직장인들이 소득공제 받는 그러한 형태로 발급이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사업소득이 발생되는 사업자이기 때문에 현금 영수증을 발급받으실 때도 반드시 지출 증빙용으로 발급받으셔야 되겠습니다. 결과적으로 지금 말씀드린 4가지 증빙만 인정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이거 이외에 다른 증빙, 예를 들어서 뭐 견적서라든지 아니면 뭐 간이
세금계산서라든지 이런 것들, 그죠? 간이, 영수증 이런 것들은 인정받지 못합니다. 그죠? 그래서 이렇게 적격증빙 기억을 해주시면 되겠고요. 네, 이어서 보시면 전자세금계산서라는 얘기가 나오는데요. 우리가 방금 봤던 이 세금계산서를 전자적인 방식으로 발급하거나 발급받으면 이걸 우리 전자세금계산서라고 합니다. 우리 홈택스에서 전자세금계산서 발급해보신 분도 계실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자, 요거는요. 법인사업자의 경우에는 의무적으로 전자의 방식으로 발급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만약에 종이로 발급하셨을 때는 오히려 가산세가 발생되는 그런 상황이 있고요. 그리고 개인사업자, 대부분이 우리 프리랜서분들 개인사업자가 많으시죠? 자, 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좀 규모가 큰 경우에만 이 전자로 반드시 발급을 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 규모의 기준은요. 직전 연도, 즉 전년도 공급가액이라는 것은 부가가치세 제외된 내 매출액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 기준으로 1억 원이 넘어가는 개인사업자 같은 경우에는 종이로 세금계산서를 끊으시면 안 됩니다. 그죠? 전자적인 방법, 즉 홈택스 가서 내가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하셔야만 된다라는 것이고요. 자, 그리고 참고로 우리 2024년 7월 1일 공급분부터는요. 이 개인사업자의 그 규모가 더 타이트해집니다. 즉 1억 원이 아닌 8천만 원의 기준을 적용받고 있으니까 이 부분도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이러한 전자세금계산서 발급하게 되면 굉장히 편리합니다. 그죠? 편리하고요. 내가 별도로 세금계산서라는 이 증빙을 관리하지 않더라도 버튼 하나로 다 조회가 되기 때문에 이 증빙을 보관해야 되는 보관 의무, 즉 우리 원래는 사업자들은요 증빙을 5년간 보관해야 되는 의무가 있는데 이렇게 전자로 발급하거나 발급받는 경우에는 이러한 보관 의무가 면제가 됩니다. 세금계산서 관련해서 세금계산서에 대한 내용을 보기 좋게 표로 정리한 것을 세금계산서 합계표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금 신고할 때 세금계산서 이만한 뭉텅이를 다 신고서에 첨부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이걸 보기 좋게 정리한 표를 합계표라고 하고요. 얘는 신고하실 때 이 표가 같이 들어가서 신고가 돼야 되는데요. 만약에 내가 전자세금계산서로 발급을 한 경우에는요. 이러한 합계표 제출 의무도 면제가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혜택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웬만해서는 전자로 세금계산서 발급하시는 것을 추천을 드릴게요. 자, 이어서 우리 세금계산서 관련한 얘기 더 해보자면요. 그럼 세금계산서는 언제 발급을 해야 되느냐라는 것 궁금하실 것 같아요. 그래서 원칙은 내가 용역을 제공하겠죠. 즉 우리 프리랜서 분들은 뭐 재화를 팔 수도 있고, 즉 물건을 팔 수도 있고, 아니면 서비스를 팔 수도 있잖아요. 즉 내가 이렇게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그 공급한 날 기준으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시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죠? 자, 그런데 내가 이렇게 일을 할 때마다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것이 굉장히 번거롭겠죠. 그래서 예외가 있어요. 그래서 아무리 늦어도 내가 이렇게 공급한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다음 달 10일까지는 아무리 늦어도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 내용이 바로 특례 2, 그죠? 3번 보시면 특례 2, 공급 시기 이후에 교부하는 경우가 되겠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내 클라이언트가 동일한 클라이언트가 여러 건이 있다라고 하는 경우에는 같은 월 내에서 예를 들어서 뭐 7월이다. 그러면 월이 같다라고 했을 때는 7월에 발생한 그 건수를 다 합산해가지고 한꺼번에 다음 달 10일이면 8월 10일이죠. 그죠? 그래서 8월 10일 합산해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실 수가 있어요. 굉장히 편리하겠죠? 2번 보시면 이번에는 공급 시기가 되기 전에 미리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경우인데요. 자, 이런 경우에는 내가 이러한 용역을 제공하겠습니다라고 계약을 하고 돈을 미리 받는 경우가 있죠. 그죠? 내가 아직 서비스를 제공하기 전에, 즉 용역이나 재화를 공급하기 전에 돈을 미리 받는 경우에는요. 그 받은 금액에 한해서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가 있어요. 이거를 공급 시기 전 교부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정리하면 세금계산서 언제 발급해야 돼요? 원칙은 내가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공급 시기에 발급하시면 되고요. 예외적으로 공급 시기 전에 내가 받은 돈에 대해서만 세금계산서 발급할 수 있고, 그리고 공급 시기 이후에는 다음 달 10일까지 합산해서 발급이 가능하다라고 정리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나서 여러 가지 수정사항이 생길 수가 있겠죠. 그러면 수정 세금계산서라는 것을 발급해야 되는데요. 만약에 금액이 달라졌다라고 했을 때는 그 금액이 달라진 날,
그죠? 예를 들어서 물건을 팔았다가 다시 반품을 받았다. 그러면 그 반품받은 날에 수정해서 세금계산서를 작성해 주시면 됩니다. 그죠? 그리고 그 이외에도 내가 여러 가지 착오로 인해서 뭐 등록번호 잘못 썼다 이런 경우, 그죠? 착오로 인해서 잘못 기재한 경우에도 다시 교부를 해주시면 되는데, 이런 경우에는 주의하실 게 그 착오가 발견된 날 날짜로 작성일자를 적는 것이 아니고요. 그 당초 처음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날, 그 날짜 그대로 작성을 해주시면 돼요. 그래서 정리를 간단하게 해보자면 이 세금계산서 작성 연월일을 어떤 날짜로 적어야 되냐. 우리 수정세금계산서 발급할 때는요. 내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이 다시 반품받는 경우, 즉 반품된 경우에만 그 반품 일자로 가는 것이고, 그 이외의 경우에는 내가 당초에 세금계산서 발급한 작성 연월일을 그대로 수정세금계산서에 적어주시면 된다. 이렇게 정리를 해볼게요. 자, 이어서 우리 부가가치세 관련해서 절세할 수 있는 방법 소개를 드릴게요. 바로 신용카드 매출전표 등 발행세 공제라는 제도가 있는데요. 자, 말이 굉장히 어려운데, 네, 프리랜서 같은 경우에는 우리 일반적으로 개인 사업자가 훨씬 더 많으신데요. 개인 사업자가 받을 수 있는 그러한 공제 혜택입니다. 일반 과세자 중에서 우리 세금계산서라든지 현금영수증 또는 신용카드로 매출이 발생한 경우에는 이러한 매출액이 고스란히 다 국세청에 전송이 되겠죠. 그렇다면 내 세금이 아무래도 많아지게 되는 부담을 느낄 수밖에 없는데, 이러한 부분을 다 참작을 해서 매출을 신용카드 또는 세금계산서 아니면 현금영수증으로 매출을 한 경우에 그 부분의 일정 금액을 내가 낼 세액에서 바로 차감을 시켜주는 그러한 제도입니다. 그래서 그럼 얼마나 차감이 되느냐? 우리 한도가 있죠. 그렇죠? 한도. 연간 500만 원 한도인데요. 우리 2023년 말까지는요. 연간 1000만 원을 한도로 하고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일반적으로 우리 1.3%, 그렇죠? 1.3%의 공제율을 적용을 해주고 있습니다. 자, 이어서 우리 간이과세자에 대한 얘기를 해볼 건데요. 굉장히 많이 질문을 주시고 있어요. 간이과세자가 유리한지 아니면 일반 과세자가 유리한지, 자, 그러면 어떤 것이 더 유리한지 한번 내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우리 간이과세자라고 했을 때는요, 말 그대로 좀 간편한 방식으로 부가가치세를 신고 납부할 수 있도록 정해놓은 사업자를 간이과세자라고 합니다. 아무래도 좀 규모가 영세한 사업자들이 해당이 되겠죠. 그 기준은요, 직전 연도 공급대가 기준으로 8천만 원, 그죠? 8천만 원에 미달하는 사업자를요, 간이과세자로 할 수가 있어요. 그죠? 그래서 이 간이과세자 이 규모에 해당되더라도, 즉 내가 8천만 원에 미달하더라도 간이과세자로 선택할 수도 있고, 아니면 그냥 일반 과세자로 선택할 수도 있어요. 간이과세자로 됐을 때 좋은 점들이 어떤 게 있을까요? 일단은 세금 신고를 1년에 한 번만 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일반 과세자는 1년에 2번을 해야 되겠지만, 간이과세자는 1년을 하나의 과세 기간으로 해서 다음 연도 1월 25일 단 한 번만 하면 된다. 굉장히 간편하다라는 장점이 있고요. 세금을 계산하는 구조도 일반 과세자랑 살짝 다릅니다. 업종마다 부가율이라는 게 있거든요. 그래서 부가율만큼만 세금을 내면 되기 때문에 굉장히 세금 계산할 때도 세액 자체가 많이 나오지가 않아요. 그런 장점이 있는 반면에 단점이 있습니다. 어떤 단점이 있냐면 만약에 클라이언트가 세금 계산서 끊어주세요라고 했을 때 간이과세자는요, 세금 계산서를 발급할 수 없을 수 있어요. 자, 이게 무슨 뜻이냐면 간이과세자는요, 당초에는 아예 세금 계산서 발급 불가였습니다. 그런데 간이과세자 기준이 2021년에 확대가 되었거든요. 확대가 되면서 당초에 4,800만 원, 즉 작년 매출액 기준으로 4,800만 원에 미달하는 그러한 간이과세자는 세금계산서 발급이 불가하지만, 이렇게 간이과세자가 확대함에 따라서 4,800에서 8,000 사이에 있는 간이과세자들은요,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되는 그러한 의무가 있어요. 그래서 내가 똑같은 간이과세자라고 하더라도 어떤 구간에 속하는지에 따라서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없는 경우가 생길 수 있다. 즉 4,800만 원에 미달하는 간이과세자인 경우가 되겠죠. 그런 경우에는 클라이언트가 요청을 하더라도 세금계산서를 작성해서 발급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되면 클라이언트가 별로 안 좋아하겠죠. 그렇죠? 클라이언트 입장에서는 지급한 대가에 대해서 당연히 세금계산서를 받고서 비용 처리를 해야 되는데, 상대방이 이러한 증빙을 발급하지 못한다면 굉장히 불편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의 거래처가 주된
사업자인 경우에는 좀 불편할 경우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죠? 그래서 일반 개인과 거래하는 것이 아니고 사업자와 거래하는 경우에는 이런 증빙 문제 때문에 간이가세자가 불편해질 수가 있겠습니다. 네, 그리고 또 하나의 단점이 있다면 우리 간이가세자 분들은요, 내가 부가가치세 신고 납부를 할 때 환급세액이 발생하는 경우가 있는데 환급세액이 발생하더라도 실제로 환급을 받으실 수가 없습니다. 자, 환급세액이 발생하는 경우는 어떤 경우냐면요, 매출세액보다 매입세액이 더 큰 경우죠. 우리 부가가치세는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을 뺀 나머지 금액을 납부를 하게 되는데 아무래도 사업 초기에는 내 매출보다 매입이 더 많은 경우가 있잖아요. 그런 경우에는 환급을 받을 수 있는데 간이가세자는 환급을 받을 수 없다라는 굉장히 치명적인 단점이 있죠. 그렇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내가 주된 거래처가 사업자인 경우 그리고 내가 사업 초기에 손실이 예상되는 경우에는 간이가세자보다 일반 가세자를 선택하시는 것이 더 유리하겠다라고 정리가 되겠습니다. 간이가세자 분들이 주의를 하실 점은요. 첫 번째, 내가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없는 경우가 있다라는 거. 그죠? 4,800만 원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세금계산서 발급 불가. 그죠? 그리고 우리 매입세액에 대해서 환급할 수 없다라는 요 점도 반드시 체크를 해주셔야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사업 초기에 내가 시설 투자를 한다. 예를 들어서 내 사무실 인테리어를 한다. 이런 경우에는 굉장히 불리해 줄 수가 있다. 그리고 내가 간이가세자였는데요. 이러한 불편한 점 때문에 일반 가세자로 변경을 할 수가 있을까요? 네, 변경이 가능합니다. 내가 당초에 간이가세자로 사업자 등록 신청했는데 이러한 불편한 점 때문에 일반 가세자로 변경하는 경우에는요. 이러한 간이가세자 포기 신고서를 제출을 해주시면 돼요. 우리 신고서는요. 홈택스 가시면 양식이 있습니다. 그 양식을 작성하셔가지고 제출을 하시면 이제는 나는 간이가세자가 아니고 일반 가세자로서 모든 적용을 받을 수가 있는데 다만 자꾸 왔다 갔다 하게 되면 이게 좀 그죠? 혼란을 일으킬 수가 있기 때문에 3년간 다시 간이로 돌아갈 수 없다라는 점이 있어요. 그래서 간이에서 일반으로 가셨을 때는 내가 3년간은 일반 가세자로 쭉 유지를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간이가세자 분들 좋은 점 한 가지 더 소개를 해드리자면 간이가세자 분들이 공급대가 4,800만 원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신고는 하시되 납부세액이 있더라도 납부를 하지 않으실 수 있다라는 점이 있어요. 그죠? 굉장히 좋은 점이죠. 그래서 4,800 미달하시는 분들은 이 혜택도 꼭 챙기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 이번 시간에 프리랜서와 부가가치세 얘기를 같이 나눠봤는데요. 여러분들 많은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